K그룹 타워 101층 펜트하우스의 통유리는 지독하게 차가웠다. 강태준 회장은 그 거대한 유리벽 앞에 서서 거대한 회색 도시 서울을 집어삼킬 듯 휘몰아치는 3월의 눈보라를 무감각하게 응시했다. 그의 발밑에서 도시는 불빛을 반짝였지만 그 어떤 빛도 이 방의 냉기를 걷어내지는 못했다. 이 거대한 유리 궁전은 그의 왕국이자 감옥이었다. 방금 전 세 번째 아내와의 이혼 서류에 마지막으로 서명한 변호사가 떠난 참이었다. 2년 만의 파경이었고 그 어떤 감흥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거대한 흑단 책상으로 걸어갔다. 최고급 이탈리아 가죽으로 마감된 의자에 몸을 묻자 방의 침묵이 그를 더욱 세게 짓눌렀다. 그의 시선은 책상 한쪽에 놓인 작은 은재 액자로 향했다. 그 안에는 아기가 아닌 그저 검은 점처럼 보이는 7년 전의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었다. 후계자 K그룹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피부치.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절실한 것 하나를 갖지 못했다. 그 공허함이 오늘따라 유독 사무쳤다. 그는 위스키잔을 집어들었다.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마저 이명처럼 날카롭게 들렸다. 그때 책상 위 인터폰이 낮게 울렸다. 이 집의 총괄 집사인 한 여사의 목소리였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정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방해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무슨 문제지? 그의 목소리는 펜트하우스의 온도만큼이나 차가웠다. 한 여사는 잠시 머뭇거렸다. 웬 불황자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경비팀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처리해. 태주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사전에는 처리라는 단어 하나면 충분했다. 경비팀이든 법무팀이든 그들은 태준의 심기를 거스르는 모든 것을 치우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었다. 그는 다시 눈보라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1분도 채 되지 않아 인터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한 여사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회장님, 그게 아이들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 눈보라 속에 태주는 인상을 썼다. 아이들이라니. 이런 날씨에 이 K타워의 철옹성 같은 정문에 그는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직접 가지. 그는 재킷을 걸치지도 않은 채 실크 셔츠 바람으로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101층에서 1층 로비까지 내려가는 동안 그의 불쾌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어떤 천박한 사기꾼들이 감히 어린아이들을 앞세워 그의 동정심을 구걸하려 드는가. 그는 그들에게 자비 따위는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었다. 로비를 가로질러 거대한 강철 정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는 방탄유리 너머의 광경을 보았다. 사납게 몰아치는 눈발 사이로 경비원 2명이 작은 형체 2개를 막아서고 있었다. 아니, 막아선다기보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태준이 거친 손짓으로 문을 열라고 명령했다. 무슨 소란이야. 묵직한 문이 열리자 살을 내는 바람과 함께 아이들의 흐느낌이 섞여 들어왔다. 태준은 그 2 형체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들은 7살이나 되었을까. 얇은 혹겹옷은 눈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파랗게 질려 있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쌍둥이처럼 보였다. 남자아이는 겁에 질렸지만 누나인 듯한 여자아이의 뒤에 숨어 태준을 노려보고 있었다. 하지만 태준의 시선은 여자아이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그저 귀찮은 벌레를 쫓아내듯 소리치려던 참이었다. 당장이. 말이 목구멍에서 얼어붙었다. 여자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얼어붙은 뺨 위로 굵은 눈물이 흘렀지만 아이는 울음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태주는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그 눈, 공포와 경계심 속에서도 그 깊은 곳에서 빛나는 그 고집스러운 눈빛. 10년 전 그가 모든 것을 걸고 사랑했던, 그리고 그를 배신하고 사라졌던 단 한 사람. 서희. 한서희의 눈과 똑 닮아 있었다. 태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눈보라 치는 소리와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들렸다. 너. 그가 무어라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아이의 젖은 뺨을 만지려 했다. 아이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제야 태주는 정신을 차렸다. 그는 뒤에 서 있던 한 여사와 경비원들을 향해 고함쳤다. 뭘 보고 있어? 당장 아이들을 안으로 들여.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여자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중얼거렸다. 서희야. 아니, 서희일 리가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환상이다. 하지만 저 눈은. 태주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흔들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번쩍 안아들었다. 아이들은 너무 가벼웠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아이들을 안고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다시 올랐다. 펜트하우스의 욕실은 웬만한 집 거실보다 컸다. 한 여사와 2명의 하녀가 붙어 아이들을 씻겼다. 태주는 욕실 문 앞에 초조하게 서 있었다. 따뜻한 물에 들어가자 긴장이 풀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잠시 후 깨끗한 목욕 가운을 입은 아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굶주림으로 비쩍 말랐지만 씻겨놓으니 이목구비가 뚜렷했다. 특히 여자아이는 보면 볼수록 서희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했다. 한 여사가 아이들에게 따뜻한 수프를 먹이는 동안 태주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수프를 허겁지겁 먹던 아이들은 이내 지쳐 곤히 잠이 들었다. 태주는 하녀들에게 아이들을 가장 따뜻한 손님용 침실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한 여사가 태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아이들 옷을 갈아입히다가 남자아이 목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그녀가 내민 것은 낡고 더러운 가죽끈에 매달린 무언가였다. 태주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열쇠였다. 평범한 열쇠가 아니었다. 10년 전 그가 자신의 서재에 있는 비밀 금고 열쇠 2개 중 하나를 특별히 세공하여 서희에게 주었던, 세상에 단 2개뿐인 그 열쇠였다. 그는 서희에게 말했었다. 이게 있는 한, 넌 언제든 나에게 돌아올 수 있어. 그런데 그 열쇠가 서희를 그토록 닮은 아이의 목에 걸려 있었다. 태주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는 잠든 아이들이 있는 침실로 들어갔다. 아이들은 고된 여정 끝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는 여자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서희의 눈, 그리고 남자아이의 얼굴을 보았다. 날카로운 턱선과 굳게 담은 입술은 놀랍게도 젊은 시절의 자기 자신을 닮아 있었다. 태주는 비틀거리며 방을 나왔다. 그는 곧장 자신의 서재로 가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고 침착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실장입니다. 박 실장. 자네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네. 태준의 목소리는 억눌린 흥분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희망으로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누구에게도, 특히 어머님께도 알려서는 안 될 일이네. 지금 당장 내 집으로 오게. 자네의 모든 보안팀을 대동해서. 태주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10년간 얼어붙어 있던 그의 심장에 지금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박시우 실장은 강태준 회장보다 5살 어렸지만 K그룹에서는 강태준의 그림자로 불렸다. 그는 태준이 그룹 본부장으로 입사했을 때부터 15년 넘게 그를 보좌해왔다. 박 실장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포커 페이스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판단력으로 태준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었다. 새벽 2시, 눈보라를 뚫고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그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한 듯 침착했다. 태준은 그에게 긴 설명 대신 자신의 머리카락 몇 올과 잠든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뽑아 담은 작은 비닐 지퍼백을 건넸다. 이걸 K그룹 바이오가 아닌 자네가 개인적으로 가장 신뢰하는 외부 기관에 맡기게. 태준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결과는 나 외에는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네. 나를 제외한 그 누구도. 박 실장은 지퍼백을 받아들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염려 마십시오. 회장님, 24시간 내로 가장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가져오겠습니다. 외부 보안팀은 아이들이 머무는 층 전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혹시 한서희 씨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태주는 대답 대신 지친 눈을 감았다. 박 실장은 더 묻지 않았다. 그는 10년 전 태준이 그 여자를 잃고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을 얼음 감옥에 가두고 일에만 몰두했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조용히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태주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서희에게 주었던 그 열쇠를 만지작거렸다. 밤은 길었고 그는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했다. 아이들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펜트하우스의 정적을 깬 것은 요란한 엘리베이터 도착 알림음이었다. 한 여사가 안절부절 못하며 태준의 서재로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명예회장님께서, 유 회장님께서 예고도 없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7순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유 여사 유명숙가 서재 문을 밀치고 들어왔다. K그룹의 창업주인 남편이 아들 태준이 그룹을 물려받았지만 여전히 K그룹의 상황은 그녀였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유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안을 찔렀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어젯밤부터 이 빌딩 보안을 강화하고 내 비서실의 보고까지 차단해 강태준 네가 감히 애미의 눈을 가려 듣자 하니 어디서 근본도 모를 거지. 꼬맹이 둘을 데려왔다고. 그녀는 태준의 책상으로 다가가 서류철을 내팽개쳤다. 태준은 천천히 일어섰다. 모자 간의 대화라고는 믿을 수 없는 냉기가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어머님, 여긴 제 집무실입니다. 그리고 제 집입니다. 내 집이기 전에 내 아들의 집이다. 유 여사가 소리쳤다. 한 집사가 그러더구나. 네가 그 꼬맹이들을 보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굴었다고. 설마 10년 전 그 천박한 계집.
한서희와 관련된 게냐? 아직도 그년을 못 잊었어. 한서희라는 이름이 유 여사의 입에서 경멸적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아이들,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근본도 모를 거지 꼬맹이가 아닙니다. 제 손님입니다. 손님, 한 해가 이혼 도장을 찍은 잉크도 마르지 않은 이 시점에 그 꼬맹이들이 내 발목을 잡을 덫이라는 건 생각 못해. 당장 내쫓아라. K그룹의 이미지가. 어머님, 태준이 유 여사의 말을 끊었.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유 여사를 순간 움찔하게 만들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유 여사는 아들의 그 완고한 눈빛을 보았다. 그녀는 분노로 입술을 떨었지만 지금은 물러설 때라는 것을 직감했다. 좋다. 하지만 명심해라. 태준아, 네가 이 애미의 뜻을 거스르고 그룹을 위험에 빠뜨린다면 난 네가 내 아들이라 해도 가만두지 않을 게다. 그녀는 매서운 눈초리로 아들을 한 번 더 쏘아보고는 획 돌아서서 나갔다. 문이 닫히자 태준은 무너질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어머니의 경로는 그에게 10년 전 그날의 고통을 다시 상기시켰다. 그날은 비가 내렸다. 서희는 약속 장소에 30분이나 늦게 나타났다. 늘 따뜻했던 그녀의 눈은 낯설게 차가웠다. 그녀는 그가 내민 반지 케이스를 밀어내며 말했다. 미안해요. 태준 씨, 당신의 사랑. 나한텐 너무 무거워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붙잡았다. 서희야. 무슨 말이야. 우리가 얼마나. 나 돈이 필요해요. 그녀는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이 주는 안정적인 사랑 말고 당장 내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고. 저기, 저 호텔 사장 알죠? 그 사람이 나한테 당신이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제안했어요. 태주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다. 그 순수하고 맑았던 서희가 돈 때문에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말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거짓말이지, 누가 널 협박하는 거야. 아니요. 그녀는 차갑게 웃었다. 이게 내 본 모습이에요. 그동안 당신을 속여서 미안하네요. K그룹 후계자님. 그녀는 그렇게 떠났고 태주는 빗속에서 무너졌다. 그날 이후 그의 심장은 다시는 뛰지 않았. 그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나려는데 주머니 속 개인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박시우 실장이었다. 태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전화를 받았다. 말하게. 박 실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금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태주는 눈을 감았다.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 같기도 했다. 북의 확률. 조수조. 9,998%입니다. 태주는 전화기를 든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조수조. 조수조.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다. 서희가 나를 배신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내 아이들을. 그가 환희와 충격으로 몸을 떨고 있을 때 박 실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리고 회장님, 한 가지 더 알아낸 것이 있습니다. 10년 전 한서희 씨의 출국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그녀는 출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이름으로 거액의 현금이 인출된 내역이 유 여사님의
개인 비서실을 통해 처리되었습니다. 순간 태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10년 전 그날 서희의 차가운 눈빛, 돈이 필요하다던 그녀의 절박한 목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경멸적으로 바라보던 어머니. 유 여사의 얼굴이 겹쳐졌다. 유 여사는 서희가 임신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서희를 내쫓은 것이다. 내 아이들을. 장면은 10년 전 서울의 한적한 한정식집 별채로 바뀐다. 앳된 얼굴의 서희가 불안한 듯 앉아 있고 그 맞은편에는 유 여사가 기품 있게 차를 마시고 있다. 유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서류 봉투 하나와 비행기 표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내 아들. 태준이 아이라지 서희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유 여사는 비웃었다. 내가 모르는 일이 서울 하늘 아래 있을 것 같으냐. 깨끗하게 지우거라. 그럼 이 돈의 2배를 주겠다. 서희는 배를 감싸 안으며 고개를 저었다. 못해요. 이 아이는 못해. 유 여사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다. 그럼 선택은 하나뿐이네. 이 돈을 받고 네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과 함께 이 나라를 떠. 태준이 앞에서는 2번 다시 나타나지 마. 만약 네가 이 아이를 낳아 태준이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명심하거라. 이 아이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 게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서희는 공포에 질려 떨었다. 유 여사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눌렀다. 자, 이제 말하렴. 나는 돈 때문에 태준 씨를 떠나는 겁니다. 라고. 다시 현재 태준은 유 여사가 떠난 서재 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한 집사의 보고도, 박 실장이 도착했다는 연락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비틀거리며 펜트하우스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유 여사의 전용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기 직전 그 앞을 막아섰다. 문이 열리고 태준의 붉게 충혈된 눈과 마주친 유 여사는 당황했다. 네가 왜? 10년 전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이 갈라지는 듯했다.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간 것이 내 여자만이 아니었더군. 그는 유 여사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생전 처음 보는 아들의 흉흉한 기세에 유 여사가 소리쳤다. 이거 놔라. 네가 지금 미쳤구나. 한서희에게 무슨 짓을 했습니까? 태준이 포효했다. 내 아이들에게, 당신의 손자, 손녀들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유 여사와의 격렬한 대치 후 강태준은 꼬박 하루를 서재에서 보냈다. 그는 10년이라는 시간을 통째로 도둑맞은 기분이었다. 분노가 가라앉아 그 자리를 거대한 죄책감과 슬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채웠다. 그는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미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그는 한 여사를 불러 아이들의 상태를 물었다.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 겁을 먹은 듯 침실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는다고 했다. 태준은 무거운 발걸음을 아이들이 있는 침실로 옮겼다. 문이 열리자 쌍둥이는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그를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남자아 이민재는 여자아 이민서 뒤에 숨어 여전히 그를 노려보았고, 민서는 작은 몸을 고추 세우고 동생을 보호하려는 듯 팔을 벌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10년 전 자신을 지키겠다며 당차게 말하던 서희를 떠올리게 해 태준의 가슴이 시큰했다. 그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애쓰며 말했다. 일어나. 배고플 텐데 밥 먹으러 가자.
식사는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식당이 아닌 좀 더 아늑한 보조 주방의 작은 테이블에서 준비되었다. 한 여사가 아이들을 위해 정성껏 차린 따뜻한 수프와 오믈렛, 작은 샌드위치들이 놓여 있었다. 태주는 아이들 맞은편에 어색하게 앉았다. 수십 명의 임원진 앞에서는 막힘없던 그가 7살짜리 아이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다. 정적이 흘렀다. 아이들은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민서였다. 아이는 태준을 빤히 쳐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그 말에 태준은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아빠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생경했다. 그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그렇다고 해야 할까? 아니라고 해야 할까? 그가 망설이는 사이 민재가 쏘아붙였다. 아니야, 엄마가 그랬어. 아빠는 아주 멀리, 아주 바쁜 곳에 있다고. 태주는 가슴이 저려왔다. 서희가 아이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했을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다. 그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는 척하며 감정을 추스르고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 내가 너희 아빠다. 강태준, 아주 오랫동안 너희를 기다렸어. 미안하다. 너무 늦게. 그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 민서는 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더니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다. 왜 이제 왔어요? 엄마가 너무 아픈데. 왜 이제야? 그 말에 태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아이들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엄마가, 서희가, 어디 있니 엄마, 지금 어딨어? 민서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에게 매달렸다. 엄마가 병원에 있어요. 아니, 병원에서 돈이 없어서 쫓겨났어요. 지금은 아주 춥고 냄새나는 작은 방에 혼자 있어요. 아이의 서툰 말들이 비수처럼 태준의 심장에 밝혔. 서희가 그의 아이들이 그런 곳에 있었다니. 민서는 울먹이며 지난 몇 년간의 삶을 두서없이 쏟아냈다. 서희는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었고 그들은 곰팡이가 핀 지하 단칸방을 전전했다. 서희는 매일 밤 기침을 했고 피를 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에게는 항상 웃어주며 괜찮아. 엄마 괜찮아. 아빠가 곧 우리를 데리러 올 거야. 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리고 며칠 전 서희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게 되자 민재의 목에 걸린 열쇠를 쥐어주며 EK타워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분에게 가야 해. 가서 엄마가 서희가 보냈다고 해. 그럼 그분이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가 부서져라 어금니를 깨물었다. 자신이 황금 궁전에서 무의미한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있을 때 서희와 아이들은 지옥에서 싸우고 있었다. 그가 어머니의 거짓말에 속아 10년간 그녀를 원망하고 있을 때 그녀는 홀로 아이들을 지키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여사 태준이 소리쳤다. 당장 박 실장 연결해 K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민서가 말한 그 동네. 그 지하방. 모든 병원 기록 다 뒤져서 당장 한서희 씨 찾아내. 장면은 K타워의 또 다른 층. 박시우 실장의 개인 사무실로 바뀐다. 태준의 펜트하우스와는 달리
그의 사무실은 최소한의 가구로 꾸며져 지독히도 금욕적으로 보였다. 박시우는 태준과의 통화를 끊고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태준이 준 것과는 다른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10년 전 대학 캠퍼스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서희의 사진이었다. 몰래 찍은 듯한 흐릿한 사진이었다. 박시우는 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는 태준보다 먼저 서희를 알았다. 그는 서희와 같은 과 선배였고 말 한마디 못 붙여보고 멀리서 그녀를 짝사랑했다. 하지만 그녀는 K그룹의 후계자 강태준을 선택했다. 그리고 유 여사의 눈에 띄어 처참하게 버려졌다. 박시우는 그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다. 그가 유 여사의 명령을 받아 서희의 뒷조사를 하고 그녀를 압박하는 처리반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태준에 대한 충성심과 서희에 대한 뒤틀린 연민 사이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속여왔다. 이제 그 균형이 깨졌다. 태준이 후계자를 얻었다. 자신이 20년간 개처럼 일하며 쌓아올린 모든 것이 저 굴러온 돌 2개 때문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서랍 속 또 다른 전화기를 꺼냈다. 일반적인 통신망으로는 추적이 불가능한 위성 전화였다. 나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 태준과 통화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싸늘한 금속성을 띠고 있었다. 계획이 변경됐다. 왕이 후계자를 찾았다. 서자두를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때가 됐다는 건가? 박시우가 차갑게 웃었다. 아니, 우리가 판을 뒤엎을 때가 됐다는 거다. 한서희는 우리가 데리고 있는다. 강태준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아이들은 아직 쓸모가 있으니 놔둬. 왕이 스스로의 손으로 후계자를 죽이게 만들어야지. 그는 전화를 끊고 서희의 사진을 다시 서랍 속에 넣었다. 그는 이미 10년 전 서희가 사라진 직후부터 그녀의 행방을 알고 있었다. 그가 일부러 태준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태준은 K그룹의 비서실과 보안팀을 총동원해 민서가 말한 동네를 샅샅이 뒤졌다. 몇 시간 만에 아이들이 살던 처참한 지하방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곧이어 서희가 며칠 전 응급실에 실려갔던 작은 동네 병원을 찾아냈다. 태준은 민서와 민재의 손을 붙잡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는 서희를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지 수백 번 되뇌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한 3등실 병동의 낡은 침대는 차갑게 비어 있었다. 병실에는 소독약 냄새와 절망의 기운만이 남아 있었다. 태준은 주치의를 붙잡고 소리쳤다. 환자는 여기 있던 한서희 환자는 어디 갔어? 늙은 간호장이 당황하며 자트를 뒤적였다. 한서희 환자분 말씀이십니까? 이상하네요. 불과 1시간 전에 보호자분이 오셔서 전원 수속을 밟고 나가셨는데요. 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보호자 무슨 보호자? 간호장은 차트를 다시 확인하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네, 아주 점잖고 신사분이셨는데 자신을 환자분의 남편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의료 기록을 전부 챙겨서 아마 더 좋은 병원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남편이라는 단어가 태준의 귀에 밝혔다. 그는 간호장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그 사람 인상차기가 어땠어? 키가 크고
안경을 썼나 늘 검은색 정장을 입고 그 순간 태준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15년간 자신의 그림자처럼 움직였던 남자. 그가 유일하게 신뢰했던 남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99%라는 결과를 보고했던 남자. 박시우. 태주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끼며 비틀거렸다. 배신감에 숨이 막혔다. 강태주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을 뻔했다. 남편이라는 단어가 그의 뇌리에 총알처럼 밝혔다. 15년 동안 자신의 오른팔, 자신의 그림자, 유일하게 믿었던 남자 박시우.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제 서희를 데리고 사라졌다. 태주는 주먹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떨리는 것을 억눌렀다. 아이들이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민서와 민재의 불안한 눈빛을 본 태주는 억지로 숨을 가다듬었다. 그는 아이들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다. 가자. 그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아이들을 잡은 손은 놓칠세라 힘이 들어가 있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주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을 한 여사에게 맡기고 곧장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는 일반 전화기가 아닌 K그룹의 최고 보안 등급이 적용된 비상통신망을 연결했다. 박시우의 개인 번호였다. 신호음은 길게 가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하고 정중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그 뻔뻔함에 태주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네가 감히 내 목소리를 들어. 태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나왔다. 수화기 너머에서 박시우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 듣는 소리였다. 회장님, 변하셨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비서실장의 복종이 아닌 노골적인 조소가 담겨 있었다. 10년 동안 완벽했던 회장님, K그룹이라는 얼음 성의 완벽한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균형이 깨졌습니다. 그 거지 꼬맹이들 때문에. 태주는 책상을 내리쳤다. 한서희, 어딨어, 당장 그녀를. 그녀 박시우가 말을 잘랐다. 제가 10년 전에 유 여사님의 명을 받아 처리했던 그 여자 말입니까? 아니면 10년 동안 회장님이 찾으실까봐 제가 조용히 뒤를 봐주며 관리했던 그 여자 말입니까? 태주는 숨이 멎었다. 박시우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유 여사가 서희를 쫓아냈을 때 그 실무를 담당했던 것이 박시우였고, 그 후로도 서희의 행방을 알면서도 자신을 속여왔던 것이다. 왜? 도대체 왜냐고요? 박시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다. 그것은 억눌린 분노와 질투, 그리고 지독한 배신감이었다. 제가 20년을 회장님께 바쳤습니다. 회장님이 K그룹을 물려받으실 수 있도록, 회장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도록 온갖 더러운 일을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유 여사님의 광기 어린 뒷수발은 물론이고 회장님의 실패한 결혼 생활 3번의 뒤처리까지. 저는 K그룹의 후계자가 될 수는 없어도 이 왕국의 진정한 설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다. 그런데 뭡니까? 10년간 얼음처럼 차갑던 회장님이 갑자기 나타난 애들 둘 때문에 아버지 노릇을 하시겠다. 제가 20년간 쌓아 올린 이 모든 것이 고작 그 애들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까? 저는 이 K그룹을 당신의 장난감으로 남겨둘 생각이 없습니다. 태주는 이가 갈렸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지? 돈인가? K그룹 바이오 아니면 건설. 박시우는 다시 차갑게 웃었다. 회장님, 아직도 절 모르시는군요. 저는 전부를 원합니다. 태주는 순간 멈칫했다. 전부라니. K그룹 회장님이 가진 지분 전부 51% 말입니다. 깨끗하게 제게 넘기시죠. 그럼 한서희 씨를 살려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태주는 전화기를 부술듯 움켜쥐었다. 네가 감히 날 협박해. 넌 내 손에서 못 벗어나. 협박이 아닙니다. 회장님, 거래죠. 박시우의 목소리는 이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한서희 씨,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다발성, 장기, 부전. 제가 아니었으면 진작에 죽었을 목숨입니다. 지금도 제 전문 의료팀이 겨우 숨만 붙여놓고 있죠. 제가 아는 한. 이 서울 시내에서 그 희귀한 약물과 장비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K그룹의 바이오 파트를 총괄하던 것은 박시우였고, 그가 마음먹고 숨긴다면 그 어떤 병원에서도 서희를 치료할 수 없을 터였다. 넌 악마야. 태준이 중얼거렸다. 악마는 회장님이 만드셨죠. 박시우가 받아쳤다. 회장님의 무관심과 유 여사님의 탐욕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회장님의 결정이 한서희 씨의 생명을 결정할 겁니다. 태준이 무어라 더 소리치려던 순간 그의 개인 휴대전화로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박시우에게서 온 것이었다. 동영상 파일이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영상은 어두컴컴한 병실을 비추고 있었다.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서희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는 10년의 세월에 무참히 망가져 있었지만 여전히 태준의 심장을 먹게 하는 그 얼굴이었다. 그녀는 의식이 없는 듯 미동도 없었고 모니터에서는 희미한 심박음만 울리고 있었다. 그때 화면 안으로 검은색 의료용 장갑을 낀 손이 나타났다. 그 손에는 맑은 액체가 담긴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박시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보이십니까? 회장님, 이 약물입니다. 이게 지금 한서희 씨의 심장을 억지로 뛰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물이 조금만 과다 투여되거나 혹은 투여가 중단된다면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화면 속의 주사기가 서희의 팔에 연결된 링거줄로 천천히 다가갔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안 돼. 멈춰. 네가 원하는 거. 원하는 거 다 줄게. 제발. 박시우는 만족스러운 듯 숨을 내쉬었다. 현명하십니다. 하지만 제안은 아직 유효하지 않습니다. 영상 속 주사기가 멈췄다. 24시간. 회장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은 딱 24시간입니다. 내일 이 시간까지. 지분양도 각서와 모든 법적 서류를 준비해 두십시오. 제가 직접 서명을 받으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경찰이나 혹은 유 여사님께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가 말을 화면 속 주사기가 링거 줄에 꽂히는 신용을 했. 그땐 회장님이 한서희 씨를 2번 죽이는 게 될 겁니다. 10년 전에는 무관심으로, 그리고 이번엔 어리석음으로 말입니다. 박시우 이 개자식 태준이 포효했. 하지만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것은 또 끊어진 통화음뿐이었다.
태주는 그 자리에 선 채로 굳어버렸다. 24시간. 그의 왕국 전체와 그가 10년간 그리워했던 단 한 사람의 목숨이 저울 위에 올려졌다. 그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서재의 검은 대리석 벽을 향해 있는 힘껏 집어 던졌다. 으아악 101층 펜트하우스가 무너져라. 한 남자의 절규가 터져 나왔다. 그 소리에 놀란 민서와 민재가 방문을 열고 아버지가 절망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공포에 질린 채 바라보고 있었다. 강태준의 절규는 101층 펜트하우스를 넘어 K타워 전체를 울리는 듯했다. 산산조각 난 휴대전화 파편이 대리석 바닥에 흩뿌려졌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무너진 책장을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이성과 통제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아이들. 민서와 민재는 문틈으로 그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이 지금껏 본 적 없는 가장 무섭고도 슬픈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태주는 비틀거리며 책상으로 돌아와 K 그룹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강태준이요. 지금 당장 내 지분 51% 양도각서를 준비하시오. 상대는 박시우 실장이요. 이유는 묻지 마. 수화기 너머의 법무팀장은 경악했지만 감히 오너의 명령에 토를 달 수 없었다. 태주는 전화를 끊고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룹도, 명예도, 돈도, 그 무엇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서희의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그녀를 한 번 버렸으니 이번에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를 구해야 했다. 그것이 그가 자신에게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그가 법무팀에서 보내온 서류, 양식을 검토하기 위해 태블릿을 집어들었을 때 서재 문이 거칠게 열렸다. 유 여사였다. 어젯밤 아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돌아갔던 그녀는 지금 막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듯 코트도 벗지 않은 차림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가 아닌 알 수 없는 결연함으로 굳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태준의 손에 들린 태블릿과 문틈에 숨어 겁에 질린 채 울고 있는 두 아이에게 차례로 닿았다. 아이들이었다. 자신의 핏줄, 자신이 10년 전에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어린 생명들이었다. 민서의 눈은 겁에 질렸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 서희가 자신을 노려보던 그 눈빛과 똑 닮아 있었다. 유 여사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K그룹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그녀는 아들의 사랑을 짓밟았고 손자들의 삶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워온 개가 이제 주인의 목을 물어뜯으려 하고 있었다. 박시우. 그를 괴물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었다. 자신의 탐욕과 잔인함이 박시우라는 괴물을 키워냈고 이제 그 괴물이 자신의 아들과 손자들을 삼키려 하고 있었다. 유 여사는 태준에게 다가가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어머니 태준이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다. 지금 뭐 하시는 것? 짝유 여사의 손바닥이 태준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태준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유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분노의 눈물이 아닌 회한의 눈물이었다. 일어나, 강태준. 이 애미가 아는 내 아들은 고작 이런 일로 전부를 내던지는 겁쟁이가 아니었어. 태준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웃었다. 겁쟁이하 어머니가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당신이
당신이 서희를 쫓아내지 않았더라면, 당신이 10년 전에 그 더러운 돈으로 내 인생을 망치지 않았더라면. 그래, 맞아. 유 여사는 순순히 인정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가라앉아 있었다. 다 내 죄다. 내가 괴물을 만들었고, 내가 내 아들의 눈을 가렸다. 그러니 이 일은 내가 수습한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일으켜 세웠다. 네가 지금 그 서류에 사인을 하면 넌 서희도 잃고 그룹도 잃고 저 아이들도 잃어. 박시우는 그런 놈이다. 놈은 절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태주는 혼란스러웠다. 그럼 어떡하라고 나보고 서희가 죽는 걸 그냥 보라고. 유 여사는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니, K그룹의 안주인 유명숙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았는지. 내 놈의 그 똑똑한 실장님이 잠시 잊으신 모양이더구나. 그녀는 태준을 지나쳐 자신의 전용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태준의 서재보다 더 고풍스럽고 더 많은 비밀을 담고 있는 방이었다. 그녀는 40년 된 금고를 열고 낡은 전화번호부 한 권을 꺼냈다. 그 안에는 K그룹의 공식적인 임원 명단에는 없는 이미 은퇴했거나 사라진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 실장이 K그룹의 현재라면 나는 K그룹의 과거 그 자체다. 유 여사는 첫 번째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 늙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신지. 나다. 최 장군. 30년 전. 자네 아들 목숨빚. 오늘 갚아야겠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다음 번호를 눌렀다. 김 의원 비서실이지 당장 바꿔. 내가 누군지 안다면 3분 안에 연결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K그룹이 40년간 쌓아 올린 모든 인맥, 모든 빚, 모든 약점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시우가 모르는 유 여사 자신만이 관리해온 그림자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은퇴한 국정원 요원, 부패한 전직 경찰 고위 간부, 심지어 사채 시장의 거물까지. 그들은 모두 유 여사에게 거대한 빚을 지고 있었다. 박시우, 내 아들 놈이 키우던 개새끼 하나가 지금 주인을 물려고 해. 그놈이 지금 불법 의료시설을 차리고 사람을 감금하고 있어. 내 손주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그녀는 돈과 권력, 그리고 협박을 동시에 사용했다. 박시우가 K그룹의 정보망을 이용한다면 그녀는 대한민국 그 자체의 어두운 이면을 움직였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태주는 서재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아이들은 한 여사가 돌보며 겨우 잠이 든 상태였다. 박시우에게 약속한 24시간이 절반도 채 남지 않았을 때 유 여사의 서재 문이 열렸다. 그녀는 몹시 지쳐 보였지만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작은 메모지 하나를 건넸다. 그 위에는 한강변의 낡은 폐창고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놈이다. 박시우가 K그룹 바이오의 비인가 약품들을 빼돌려 만든 비밀 수술실이야. 태준이 메모를 움켜쥐고 뛰어나가려 할 때 유 여사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태준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놈은 네가 올 줄 알고 있을 게다. 이건 함정일 수도 있어. 태준이 돌아보았다. 상관없습니다. 함정이라도 가야 합니다. 유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다. 뺨에는 아직 붉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가거라. 이번에는
반드시 내 여자를, 네 아이들의 어미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내 아들아. 이 어미가. 정말 미안하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잠시 쥐었다가 놓고 K그룹의 최정예 보안팀을 호출하며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밤 공기는 얼음장 같았다. 며칠간 서울을 뒤덮었던 눈보라는 그쳤지만 그 여파로 한강은 스산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강태주는 방탄 처리된 검은색 SUV 차량 안에서 강 건너편에 버려진 폐창고를 응시했다. 유 여사가 알려준 주소였다. 10년 전만 해도 K그룹 물류의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도시개발에서 밀려나 흉물처럼 방치된 곳이었다. 태준의 옆에는 K그룹의 공식 보안팀이 아닌 그가 개인적으로 관리해온 박시우조차 그 존재를 몰랐던 10명의 최정예 요원들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K그룹의 사람들이라기보다 전직 특수부대 용병에 가까웠다. 태주는 자신의 허리춤에 찬 권총의 안전장치를 확인했다. 차갑고 묵직한 금속의 감촉이 그의 분노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K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여자와 아이들을 되찾기 위해 지옥으로 뛰어드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작전은 간단했다. 요원들이 사계조로 나뉘어 창고를 포위하고 모든 퇴로를 차단한 뒤 동시에 진입한다. 목표는 오직 두 가지. 박시우의 생포, 그리고 한서희의 구출. 그는 뒤편에 방탄 처리된 또 다른 차량에 타고 있는 민서와 민재를 돌아보았다. 아이들은 한 여사의 품에 안겨 창밖의 아버지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데려오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가 무장한 채 펜트하우스를 나서려 할 때 잠에서 깬 아이들이 그에게 달려와 매달렸다.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도 갈래요. 엄마. 아이들은 필사적으로 울부짖었다. 10년 만에 찾은 아버지를, 그리고 마지막 희망인 엄마를 다시 잃을 수 없다는 본능적인 공포였다. 태주는 그 절박한 눈을 외면할 수 없었다. 어쩌면 서희가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기적이라도 일어날지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다. 그는 아이들을 가장 안전한 차량에 태우고 자신의 시야가 닿는 곳에 두었다. 진입. 태준의 낮은 명령과 함께 검은 옷을 입은 요원들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들은 소리 없이 창고에 잠긴 문을 닫고 낡은 창문들을 통해 유령처럼 안으로 들어갔다. 1분간의 숨막히는 침묵. 이어 탕탕 둔탁한 소음기 소리와 함께 짧은 교전이 벌어졌다. 박시우가 고용한 사설 경호원들이었지만 유 여사의 그림자들이 보낸 베테랑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ANT, B2, C조 확보 완료. 목표물 박시우은 중앙구역 의료시설에 이어폰에서 침착한 보고가 흘러나왔다. 태주는 차문을 박차고 나갔다. 요원 2명이 그를 엄호하며 창고의 중앙 철문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먼지와 약품 냄새가 뒤섞인 역한 공기가 훅 끼쳤다. 창고 내부는 거대했지만 중앙에는 컨테이너 박스들을 개조해 만든 가설 의료 시설이 자리 잡고 있었다. 태주는 그곳을 향해 달려갔다. 입구에서 요원들에게 제압당한 박시우가 태준을 발견하고는 피에 젖은 입으로 조소했다. 그는 유 여사의 개입을 예상하지 못했다. 결국 오셨군요. 회장님.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서희는 어딨어. 태주는 박시우의 멱살을 잡고 그를 벽에 처박았다. 박시우는 고통에 찬 신음을 뱉으면서도 광기 어린 눈으로 태준을 노려봤다. 내가 20년간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그런데 당신은.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주사기였다. 그가 영상에서 보여주었던 서희의 심장을 멎게 할 수 있는 그 약물. 다 같이 죽는 거야. 하지만 태주는 그보다 빨랐다. 그는 더 이상 기업가가 아니었다. 분노에 찬 태주는 박시우의 손목을 부러뜨릴 듯이 꺾었고 주먹을 그의 얼굴에 내리꽂았다. 내 놈은 내게서 아무것도 빼앗아가지 못해. 태준의 포효와 함께 박시우가 바닥으로 쓰러졌다. 요원들이 즉시 그를 결박했다. 태준은 그를 돌아보지도 않고 의료시설 안쪽으로 뛰어들어갔다. 그곳은 커튼으로 가려진 임시 병실이었다. 서희야. 한서희. 그가 커튼을 젖혔다.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영상에서 본 그대로 창백한 얼굴로 수많은 튜브와 전선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다. 그녀의 호흡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희미했고 신밖의 신호음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서희야. 나야. 태준이야. 내가 왔어. 내가 너무 늦었어.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때였다. 엄마, 엄마. 바깥의 소란 속에서 아이들의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다. 한 여사가 말릴 틈도 없이 민서와 민재가 아버지를 따라 이곳으로 뛰어들어온 것이었다. 아이들은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는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침대 반대편으로 달려갔다. 엄마. 일어나. 엄마. 눈 떠봐. 아이들의 울음소리 때문이었을까. 기적처럼 서희의 감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이 허공을 헤매다. 자신의 손을 잡고 울고 있는 태준과 반대편에서 울고 있는 민서와 민재를 발견했다. 그녀의 말은 입술이 힘겹게 열렸다. 태준 씨. 왔네요. 꿈이. 아니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거의 들리지 않았다. 말하지 마. 서희야. 내가 다 고쳐줄게. 최고의 의사들. 미국이든 어디든. 태주는 어린아이처럼 울며 말했다. 서희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 알아요. 내 시간 다 됐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태준을 바라봤다. 미안해요. 태준 씨. 내가 너무 약해서 우리 아이들 지켜주지 못해서 추운 방에서 굶게 해서 미안해요. 태준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가 당신을 믿지 못했어.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제발 나를 용서해. 서희야. 서희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태준의 손 위에 포개진 민서의 작은 손을 잡으려 애썼다. 아이들, 우리 아이들 너무 예쁘죠. 그녀의 시선이 태준에게로 다시 향했다. 그녀의 눈에 마지막 빛이 감돌았다. 이제야 당신 정말 아빠.
갔네. 다행이다. 이제 편히 쉴 수. 그녀의 손이 힘없이 태준의 손 안에서 미끄러졌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그리고 삐삐삐 희미하게 울리던 심박계의 신호음이 길고 날카로운 하나의 기계음으로 바뀌었다. 삐. 시간은 그 순간 멈췄다. 태주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그 소리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정적이 흘렀다. 엄마 민서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불렀다. 엄마 자는 거야, 일어나. 그때 태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아, 아, 안 돼. 그는 짐승처럼 낮게 읊조렸다. 그리고 이내 폐창고 전체가 울릴 듯한 절규가 터져 나왔다. 안 돼, 서희야 눈 떠. 그는 그녀의 몸을 붙잡고 흔들었지만 그녀는 미동도 없었다. 엄마, 엄마 싫어. 엄마 가지 마. 으아앙 민서와 민재의 울음소리가 아버지의 절규와 뒤섞여 비극적인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다. 창고 구석에서 제압당해 있던 박시우만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공허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한서희의 장례식은 K그룹의 그 어떤 행사와도 달랐다. 화려한 언론의 조명도 정재계 인사들의 거대한 화환도 없었다. 그저 이른 봄의 차가운 눈발이 간헐적으로 흩날리는 조용한 양지바른 언덕에서 강태주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검은색 대리석 비석 앞에 서 있었다. 한서희. 이곳에 잠들다. 그 흔한 사진 한 장. 생년월일 한 줄 없이 오직 그녀의 이름석 자만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태준의 마지막 배려였다. 그녀의 삶이 더 이상 세상의 호기심 어린 시선에 낱낱이 파헤쳐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민서는 아빠의 손을 꼭 쥔 채 훈련받은 어른처럼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하지만 민재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아이는 그저 엄마의 이름이 새겨진 차가운 돌을 이 세상을 향한 모든 분노와 원망을 담은 눈빛으로 노려볼 뿐이었다. 태주는 첫삽에 흙을 관 위로 뿌렸다. 흙이 덧없이 흩어지는 소리가 그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10년 전 그녀를 지키지 못했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그녀의 마지막 숨결조차 지키지 못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내내 유 여사는 멀리 떨어진 소나무 뒤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감히 아들에게 그리고 자신이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손주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작은 관이 흙에 덮이는 광경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10년 전에 저지른 죄의 무게였고 그녀가 평생 짊어져야 할 속죄의 시작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직후 세상은 뒤집혔다. K그룹의 심장부 박시우 실장의 체포 소식이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K그룹 박시우 실장 전격 체포 납치 금품 갈취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 박시우가 한서희를 불법 의료시설에 감금하고 그녀의 위독한 상태를 이용해 강태준 회장을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가 그녀를 강제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상태가 치명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사실은 살인교사가 아닌 과실치사 혐의로 변경되었지만 K그룹을 향한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K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태주는 그룹 총수로서 검찰에 출두해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는 담담하게 모든 사실을 밝혔다. 박시우의 24시간 협박, 그리고 그가 보낸 참혹했던 동영상까지. 검찰 조사실에서 마주친 박시우는
더 이상 냉철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20년간의 공든 탑이 무너진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공허한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당신의 무관심이. 태준은 그를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아니, 내 놈의 탐욕이 너를 삼킨 거다. 넌 내게서 서희를 2번이나 빼앗아갔어. 지옥에서 평생 속죄해라. 박시우는 결국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퇴장했다. 속 시원한 사이다였지만 태준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리고 며칠 뒤 K그룹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단상에 선 것은 강태준이 아닌 유 여사였다.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녀는 늙고 지친 얼굴로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오늘 K그룹의 명예회장직을 포함한 모든 공식 직함에서 사퇴합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였다. 이번 박시우 실장의 사퇴는 표면적으로는 그의 일탈이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저 유명숙에게 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저는 10년 전 K그룹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제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한 여인을 잔인하게 쫓아냈습니다. 기자들은 숨을 죽였다. 이것은 단순한 사퇴가 아닌 한 재벌 총수 일가의 치부에 대한 고백이었다. 저는 그녀에게 돈을 쥐어주며 제 아들 곁을 떠나라고 협박했고 그녀가 임신한 제 손주들의 존재를 알면서도 그들을 지옥 같은 가난 속으로 내몰았습니다. 저의 그 오만함과 잔인함이 박시우라는 괴물을 만들었고 결국 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저는 K그룹의 회장으로서가 아닌 한 아이의 어미이자 할머니로서 하늘에 있는 그 여인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녀의 모든 개인 자산은 고 한서희의 이름을 딴 한서희 재단에 기부되어 미혼모와 그 아이들을 돕는 데 쓰일 것이라고 했다. 태주는 펜트하우스에서 그 기자회견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어머니의 눈물, 어린 사죄에도 그의 얼어붙은 마음은 녹지 않았다. 용서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다. 세상의 폭풍이 지나간 후 태준에게는 오직 2 아이만이 남았다. 그는 법무팀을 시켜 가장 먼저 인지신고를 마쳤다. 한민서. 한민재는 이제 법적으로 강민서. 강민재가 되었다. K그룹의 유일한 후계자가 된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엄마를 잃었다. 101층의 거대하고 차가운 펜트하우스는 이제 아이들의 공간이 되었다. 태주는 자신의 집무실 절반을 아이들의 놀이방으로 개조했다. 최고급 장난감과 책들이 방을 가득 채웠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았다. 태주는 아버지가 되는 법을 처음부터 배워야 했다. 평생 기업 인수합병 서류만 만지던 그의 거친 손은 이제 딸아이의 머리카락을 엉성하게 묶어주어야 했다. 아빠. 아파. 민서가 머리카락이 당겨져 울상을 지었다. 태주는 당황하며 손을 풀었다.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해서. 민서가 희미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엄마는 그냥 이렇게 휙 묶어줬는데. 태주는 그 말에 또다시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날 밤 인형 머리를 가져다 놓고 밤새도록 머리 닦는 법을 연습했다. 민재는 더욱 문제였다. 아이는 입을 굳게 닫았다. 말을 하지도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창밖을 보거나 엄마가 남긴 낡은 열쇠 목걸이를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태주는 K그룹의 모든 일을 잠시 뒤로 미루고 민재의 방문 앞에 주저앉았다. 민재야. 강민재. 아빠다. 문 안쪽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네가 화난 거 알아. 아빠도 화가 나.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미칠 것 같아. 하지만 민재야. 우린 살아야지. 엄마가 우리가 불행한 걸 원하지 않을 거야. 그는 문 밖에 식판을 놓아두고 물러났다. 몇 시간이 지난 뒤 식판은 조용히 비워져 있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잔인했지만 사실이었다. 태주는 아이들을 데리고 서희의 무덤을 다시 찾았다. 계절이 바뀌어 언덕에는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민서가 무덤 앞에 자기가 그린 그림을 놓았다. 아빠와 자신과 민재가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민재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무덤 앞에 잡초를 작은 손으로 뽑아내고 있었다. 태주는 비석에 새겨진 한서희라는 이름을 어루만졌다. 보고 있어 서희야. 내가 이 아이들 반드시 지킬게. 내 목숨을 걸고 다시는 이 아이들이 눈물 흘리지 않게 할게. 그날 저녁 아이들은 거실 소파에서 만화를 보다 지쳐 잠이 들었다. 태주는 아이들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조용히 서재로 돌아왔다. 박시우가 비워둔 거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K그룹의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태블릿을 켰다. 그룹의 재무제표, 비어버린 임원진 자리, 추락한 기업 이미지를 회복할 방안들. 모든 것이 막막했지만 그는 이제 도망칠 수 없었다. 지켜야 할 아이들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며 아주 오랜만에 아주 희미한 안정감을 느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다. 시간은 상처를 무심하게 덮어주었다. 지독했던 겨울과 봄이 지나고 서울에는 눈부신 여름이 찾아왔다. K타워 101층 펜트하우스의 방탄유리는 더 이상 차가운 폭풍을 막아내는 성벽이 아니었다. 거대한 통창 너머로 태준이 특별히 지시해 옥상에 만든 작은 정원이 펼쳐졌다. 강태준은 값비싼 실크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난생 처음으로 바비큐 그릴 앞에서 서툰 손놀림으로 고기를 뒤집고 있었다. 연기가 매캐하게 피어올라 그의 얼굴을 감쌌지만 그는 인상을 쓰기는커녕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빠 타고 있잖아요. 다 탔어. 민서가 깔깔거리며 잔디밭을 뛰어다녔다. 그의 옆에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는 민재가 앉아 있었다. 민재는 작은 집게로 샐러드를 뒤적이며 태준이 태워버린 고기를 보고는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아빠. 그냥 한 여사님 부르면 안 돼요. 민서의 놀림에 태준은 헛기침을 했다. 아니, 아빠가 할 수 있어. 이건 기업 인수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군. 그는 어설프게 고기를 접시에 담았다. 비록 절반은 탔지만 그것은 그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누리는 평화였다. 세상의 폭풍은 지나간 듯했다. 박시우는 감옥에 갔고
유 여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골의 요양원으로 물러났다. K그룹은 주가 폭락의 위기를 겪었지만 태주는 서희의 이름으로 설립된 재단에 막대한 기부를 하고 그룹의 투명 경영을 약속하며 겨우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그는 이 평화가 영원하길 바랐다. 그날 오후 아이들이 낮잠에 빠진 사이 태주는 서재에서 밀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K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통과한 비서실에서도 확인하지 못한 번호였다. 태준이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다. 강태준 회장님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늙고 지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서초동에서 작은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영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태주는 미간을 좁혔다. K그룹의 거대한 법무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름이었다. 누구신지. 잘못. 고 한서희 씨의 법률 대리인이었습니다. 그 말에 태주는 숨이 멎었다. 서희의 법률 대리인 한서희 씨께서 돌아가시기 몇 주 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이 혹시라도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 이 편지와 유언장을 반드시 강태준 회장님께 직접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박시우 실장이 체포된 이후 상황이 정리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시다면 지금 제가 K타워 로비에 와 있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희가 유언장을 무슨 이유로 그는 당장 로비로 내려오라고 지시했다. 김영환 변호사는 그의 사무실만큼이나 낡고해진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태준의 거대한 펜트하우스에 압도된 듯했지만 이내 품 안에서 노란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한서희 씨는 누군가를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자신이 유 여사님 쪽 사람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감시가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자신과 아이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눈에 띄지 않는 동네 변호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는 봉투를 태준에게 건넸다. 이것은 유언장입니다. 법적 효력은 미미할지라도 아이들의 친권이 오직 강태준 회장님께만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장님께 남기신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변호사가 돌아간 후 태준은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자신의 침실에 딸린 작은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위스키를 한 잔 따랐지만 마시지는 못했다. 그는 천천히 편지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편지지 몇 장과 서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치던 시절에 찍은 듯한 모서리가 다른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서희가 민서와 민재를 품에 안고 억지로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떨리는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태준 씨에게 이 편지를 당신이 읽게 된다면 저는 아마 당신 곁에 없겠죠. 태준은 눈을 감았다. 심장이 다시 얼음으로 변하는 것 같았다. 태준 씨, 저와 아이들은 유 여사님 쪽 사람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박시우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 여사님의 명령이라며 우리 모자에게 당장 한국을 떠나라고 협박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쳤어요. 하지만 태준 씨, 제가 정말 두려웠던 건 박시우가 아니었어요. 태준은 마른 침을 삼켰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박시우가 저를 찾아오기 며칠 전 다른 사람이 먼저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일하던 식당 뒷골목에서 아주 비싼 차를 타고 온 아주 우아한 여자였어요. 저는 그 여자를 TV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태준 씨, 당신의 아내였어요. 태준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질 뻔했다. 나영, 세 번째 아내. 그가 3월에 눈보라가 치던 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던 여자. 오나영. 그녀는 저와 아이들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서희 씨, 태준 씨는 당신 같은 여자, 그리고 그 애들 절대 받아주지 않아. 만약 당신이 태준 씨 앞에 나타난다면 나는 당신과 그 애들이 이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만들 수 있어. 라고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태준은 숨을 쉴 수 없었다. 편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박시우가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박시우의 태도가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유 여사님의 명령을 따르는 충직한 개처럼 보였는데 그 여자 나영과 다녀간 후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어요. 태준 씨. 제 생각엔 박시우는 유 여사님뿐만 아니라 나영 씨와도 손을 잡았던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나영 씨가 박시우의 탐욕을 부추겨 K그룹을 통째로 삼키라고 판을 짠 것일지도 몰라요. 태준 씨. 박시우는 그저 사냥개일 뿐이에요. 그 사냥개를 풀어놓고 그에게 K그룹이라는 먹잇감을 약속한 사람은 그의 탐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일 거예요. 태준 씨. 제발, 제발 우리 아이들을. 오나영. 그 여자를 조심해요. 그 여자가 저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박시우의 배신, 그의 과도한 탐욕, 그리고 모든 것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했던 오나영과의 평화로운 이혼. 그것은 이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의 시작이었다. 나영은 태준이 후계자에 집착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가 결국 아이들을 찾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이 깨끗하게 이혼한 피해자처럼 물러나 있는 동안 박시우를 부추겨 K그룹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 했던 것이다. 박시우가 성공하면 그를 조종하고 실패하면 지금처럼 모든 것을 그에게 뒤집어 씌울 계획이었다. 박시우는 잡혔지만 그를 조종한 뱀은 여전히 자유로웠다. 태준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서재의 거대한 통유리 창으로 다가갔다. 평화로워 보이던 서울의 야경이 이제는 적들로 가득 찬 전쟁터처럼 보였다. 그는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을 돌아보았다. 서희가 목숨과 바꾼 아이들. 그는 아이들을 지켜야 했다. 그때 그의 시선이 타워 앞 광장 건너편 도로에 고정되었다. 낯익은 검은색 마이바흐 차량 한 대가 가로등 불빛 아래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완벽하게 재단된 흰색 드레스를 입은 오나영이 내렸다. 그녀는 타워 101층을 올려다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K타워 정문에 설치된 태준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보고 있음을 정확히 아는 그 CCTV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녀는 웃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소름 끼치도록 아름답고도 잔인한 미소였다. 서희의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던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린 것이었다.